자, 근저당권, 공동 근저당권자가 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 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나머지 저당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필요가 확정된다? 아니다. 우리 살펴봤었죠?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2년도 간평에서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출제되었습니다.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증한다. 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계약 성립 시 한다? 그건 아니다. 계약 성립 이후에 나중에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 성립 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있는 거죠. 계약 성립 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체결 후, 성립 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너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성립 시 할 때면 채권이라는 게 발생할 여지가 없죠. 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더라도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기속됐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정말 중요하죠.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법조문이에요. 단서가 있죠. 어떤 단서?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으면 미리 유보하거나 아니면 수익자를 동의를 하게 되면 임의로 수익자가 취득한 확정을 취득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행불능,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된 거죠. 우리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다면 뭘 생각하죠? 이혼부담과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대상청구권과 관련해서 이행불능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뭘 계약을 했죠? 매매계약을 전제를 했어요. 근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당사자가 있고요. 매수인이 있어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예요. 그런데 이 둘 중 이행불능은 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발생하지 이 사람은 이행불능이 없어요. 이 사람 뭐다? 이행불능은 한쪽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행지체예요. 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게 이행불능은 사실상 경제가 망해서 사실상 통화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따라서 이행지체지 이행불능의 문제는 없어요. 그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혼부담과 대상청구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쌍무계약인데 교환계약을 생각해 볼게요. 교환계약이라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A가 있고 X토지, Y토지예요. 이게 이행불능이 됐어요. 한쪽은. 그럼 여전히 대상청구인데 여기도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청구를 한다는 얘기 뭐죠? 대상청구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란 거예요. 논의 전제는. 이혼부담은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도 이게 이행불능에서 이 사람이 대상청구권 행사다.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이행불능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주장한 게 뭐예요? 그 대상청구뿐만 아니라 이혼부담을 주장하셨잖아요. 이혼부담 주장은 뭐예요? 계약이 없던 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대상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이 상대방의 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건 교환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라면 합니다. 근데 매매계약에서는 양쪽 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잔대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채고도 필요 없고 이행불능하면 채고도 필요 없다. 잔대금 지원이 이행제공도 필요 없다. 그럼 이행제공 필요한 경우이다? 이행지체 경우에. 이행지체는 채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러니까 반대급부겠죠?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시항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 효과로서 이행지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수량 지정 매매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은 이유로 535조에 따른 책임을 위반할 수 없다. 제가 강조했죠. 수량 지정하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했거나 아니면 일부 매매 수일 선대 선의 선손재 선의인 경우에 대금감에 선의인 경우에만 해제 선의가 손해배상 제적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담보팀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더 나아가 일부가 매력이기 때문에 일부 무효를 전제로 해서 원시적 불능의 이유로 535조나 못한다고 했죠. 제가 수량 지정 매매나 일부 매실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 담보채 규정이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법만 적용된다.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매매 일방 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 안결권자가 일방 예약이에요. 예약 안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 완결의 의사 표시하면 바로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일방 예약의 특징이잖아요. 일방의 의사 표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바로 매매가 체결된다. 하지만 예약의 완결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에 넘어간 게 아니라 186조에 따라 단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그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비로소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매매 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는 매매 등기 시부터 제3자 효력이 있다? 아니다. 환매는 언제 한다?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야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도 지문 보면 헷갈려요. 우리가 환매 개념이 어디겠죠?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형식, 그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그 부기 등기 형식으로 환매권을 보류하잖아요.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만 환매에 포함되는 겁니다. 동시에. 근데 언제 했어요? 동시가 아니라 5년 후에 했기 때문에 등기 시도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환매 보류를 등기해야만이 매매 등기 시도 제3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동시에 한 경우에만 제3자. 동시에 해야만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매매 계약 근데 괜찮은 질문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질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되게 잘 만든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기출문제 소개한 겁니다. 매매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 안결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았대요. 예약 안결권은 제척기가 건강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괜찮은 문제예요. 우리가 소멸시에는 목적물을 점유를 받게 되면 중단돼요. 그거랑 섞은 거예요. 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제척기간 중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속기 법리관계를 확정시키는 목적 때문에 중단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받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소멸시의 경우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다. 그리고 직권조사상이다.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형성권, 제척기간, 그리고 직권조사상이다. 그 중단의 사유는 없다. 기억하십시오.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소장 부본의 그런 해제 의사표시도 소장 부본을 송달돼야만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건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게 이거죠. 형성권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걸 봤습니다. 그 다음 법률상 장애는 권리하자냐 물건의 하자냐. 법률상 장애는 권리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엔 적용이 안 된다. 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경매에 적용되죠? 민사집행법은 집행 전체 안정을 확보한 거예요. 왜 안정 확보한다? 집행관이 어떻게 물건의 하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권리하자는 등기부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률상 장애는요.
등기부에 나타난 건 이 등기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집행관이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로 취급한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 강액 청구권의 행사와 별도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아니다. 좀 전에 봤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또 뭐도 했었다. 535조도 행사 못한다.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의무가 동시에 관계했다. 자, 언제냐면 수익형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건물, 토지에 대해가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동시행이 관계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왜냐면 1,000억대면 부가세 10%면 얼마일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부가세를 1억에서 그 10%와 1,000만 원이겠죠. 그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100억이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을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건물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대차,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의가 있는 전대차, 그럼 적법한 전대차와 관련된 겁니다. 적법한 전대차 계약의 전제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 사람은 전대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전차인이 있어요. 이들 간의 법률 관계를 이제 묻는 거예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누구요?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상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 어떤 뜻이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법률 관계가 없지만 법률에서 뭐죠? 임대인은 전차인 사이에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체에서 권리 행사 가능해요. 그럼 그 권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차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가 범위를 묻는 겁니다.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권리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적법한 전대차 경우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전차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 가능하다. 어디서? 대표적인 얘기가 차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차임과 이 차임과 비교했을 때 적은 것만 부담한다.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자 차임이 정해있을 거면 차임으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전대인에 대해 부담한 차임 이상으로 이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넘어서 의무를 지지 않는 거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이게 90만 원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부담하는 의무 이게 90만 원이면 비록 전대차 계약이 차임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얼마만? 90만 원 이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요 표현입니다. 요 표현에 따라서 제가 차임을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만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자,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 지급 시기 이후 전다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 2번과 3번은 어떤 얘기냐면 법조문에 이게 있어요.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즉 전차인이 임차인, 전대인에게 이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얘기는 전대차 계약에 따라 차임 지급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임 지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차임을 지급한 걸 가지고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 해석은 이 전대차 계약에 따라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해서 지급한 것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차임 이 사람이 청구를 하더라도 야, 나 전대차 계약에서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해서 이 사람한테 줬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세 번째,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줬어요. 제가 방금 반대했었어. 이거죠. 차임 지급 시간에 하기 전에 지급한 것은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사람이 차임이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했어요. 그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차한테 이거 달라고 하면 또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또 뭘 물어봤냐면 도래하기 전에 지급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대차 계약의 차임 지급 시기가 이때예요. 근데 이때 지급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의 차임 지급 시기 이 사이에 전차인에게 그 차임 더하려면 전차인은 줘야 돼요. 그런데 임대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이 시점 지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일어났어요. 임대인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차임 지급 시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지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요 표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좀 어려운 지문인데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택관리사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건물 전차인은 4번 임대차 및 건물 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대인데요.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조문이에요. 임대차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길 토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근데 뭐예요? 건물 전차인. 자, 전대차 계약에도 뭘 적용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만? 토지 전대차예요. 토지. 근데 건물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지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자,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언제다? 기간의 약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요. 임대인은 전차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에 대항하지 못한다. 요 조항. 전차인의 통지를 하고 전차인에게 통지가 도달되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출제 지문입니다. 자, 부동산 신명법. 명의식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직접 기속시킬 의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자, 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있겠죠. 누구다? 명의 수탁자가 써 있어요. 기재에 있다면 계약 명의시도 봐야 한다. 이미 봤죠. 원칙적으로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이면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법률 효과를 직접 기소시키고도 이게 뭐라고 했죠? 누굴 매수인으로 볼까라는 거죠. 누굴 매수인으로 보는 의미가 결국은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기소시키냐예요. 이 권리 업무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보냐고 똑같은 의미예요. 매수인을 누구로 보냐 그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시키냐 이 얘기는 매수인이 누구냐 이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 문제는 결국은 법률 효과 누구한테 기속시키는 문제예요. 누구로 보기로 했어요? 신탁자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비록 계약서에 수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다? 신탁자다.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이면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뭐다? 3자 간 명의신탁 또는 중과생략형 명의신탁. 그걸 묻는 겁니다. 이미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유사직역, 다른 직역에서 기출문제도 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